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벽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의 동맥을 따라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군집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이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남자, 강태준. 그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을 어떤 말로 사용하려 했던 것일까? 희생양 방패, 아니면 모든 죄를 뒤집었을 마지막 장기말. 조 전무가 돌아간 후 서연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모든 것이 끝날 뻔했다. 포위망은 확실히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외부의 아군이 절실히 필요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오진태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라. 때로는 가장 확실한 아군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법이다. 밤 12시를 넘긴 진성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완벽한 침묵의 세계였다. 도시의 소음은 70층 높이의 강화 유리를 뚫지 못했고 오직 낮게 윙윙거리는 서버실의 기계음과 이서연 비서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그림자였다. 지난 5년간 그녀는 그의 완벽한 일정을 관리하고 그의 무자비한 결정을 문서로 옮겼으며 그의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법을 터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의 김진우 검사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몇 달째 진성그룹과 강태준 회장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는 교활한 여우처럼 아무런 꼬리도 남기지 않았다. 장부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은 답답함에 그가 서류 더미를 뒤적이던 순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컴퓨터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불명의 암호화된 메일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짙은 네이비색 스커트 정장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한 올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은 거대한 마호가니 재질의 회장 집무실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집무실의 연장선이나 다름없었다. 지금 그녀의 손길 아래 놓인 것은 프로젝트 시리우스라 불리는 인수합병 관련 서류들이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거래였고 강태준 회장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호기심의 메일을 열어본 그의 눈이 커졌다. 메일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단지 스위스 은행의 계좌 번호 하나와 시리우스여라는 단어 하나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던져진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직감적으로 그는 이것이 보통 정보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부 고발자의 목숨을 건 제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즉시 국제 공조수사 요청 절차에 착수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미지의 제보자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준 셈이었다. 이서연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조항들, 재무제표의 숫자들, 법률 검토 의견서 사이를 오가며 그녀는 혹시 모를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이런 점을 높이 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사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한 업무 처리 능력. 그는 그녀를 유능한 도구라고 생각했고 서연 역시 그 역할에 충실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타워 최상층에서 이서연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조 전무가 설치한 감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무실에서도 완벽한 통제에 놓여 있었다.
적의 칼날은 그녀의 목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검찰이라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외로운 전쟁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아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류 더미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던 중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법무팀에서 막 전달받은 추가 자료였는데 다른 서류들과 달리 스테이플러가 조금 삐뚤게 박혀 있었다. 지극히 사소한 차이였지만 완벽한 대칭과 질서를 추구하는 그녀의 감각에는 마치 잘못 튜닝된 악기 소리처럼 거슬렸다. 그녀는 무심코 스테이플러를 빼내고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진우 검사가 던진 돌은 강태준의 왕국에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스위스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비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진성그룹 법무팀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이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완벽한 방화벽의 가장 외곽에서, 그러나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 경보가 울린 것이었다. 외부 잇든 소문으로만 여겼던 검찰의 수사가 이제 실체를 가진 위협이 되어 그의 턱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종이들 사이에 끼어있던 규격이 다른 얇은 종이 한 장이 스르륵 하고 책상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것은 인수합병 서류의 일부가 아니었다. 연한 녹색 바탕에 딱딱한 명조체로 인쇄된 양식.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보았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 고개를 숙여 제목을 확인한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혼인신고서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강태준은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집무실, 오직 조 전무와 극소수의 핵심 임원만이 아는 공간으로 관련자들을 소집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계좌는 유령 중에 유령이었어. 흔적이 남을 리가 없는데 그의 고함 소리에 육중한 체구에 조 전무조차 어깨를 움츠렸다. 법무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아직은 비공식적인 질의 수준입니다만 검찰이 무언가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이 의심됩니다. 순간 그녀는 이것이 잘못 끼어들어온 서류일 거라고 생각했다. 법무팀의 누군가가 개인적인 서류를 실수로 섞어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런 실수는 진성그룹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그녀는 서류를 다시 더미에 집어넣으려다 문득 양식에 적힌 이름을 무심코 훑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말에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내부 유출.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래 계획은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검찰의 수사망이 더 좁혀오기 전에 돈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결심한 듯 조 전무에게 명령했다. 플랜 B를 시작한다. 지금 당장 남편이 되는 사람의 이름 강태준. 진성그룹 회장, 그녀의 상사, 대한민국 경제계의 포식자.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설마 말도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가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서연. 자신의 이름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현 주소까지 모든 정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했다. 이서연은 그의 사무실에 감도는 차가운 공기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은 눈에 띄게 날카로워졌고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해졌다. 그녀는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직감했다. 검찰에 더 강력한 미끼를 던져주어야 했다. 하지만 조 전무의 감시망은 사무실의 모든 공기 분자까지 훑는 것처럼 촘촘했다. 이메일이나 전화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더욱 대담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한동안 그 종이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없었고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은 더더욱 없었다. 이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악랄한 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썼다. 하지만 문서 하단에 찍힌 구청의 직위는 너무나도 선명했고 접수일자는 불과 3주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녀는 강태준의 개인 금고에서 시리우스 홀딩스 설립과 관련된 핵심 서류 몇 장을 몰래 스캔했다. 강태준의 직접적인 서명은 없지만 그의 자필 메모나 지시사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그가 배후임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다. 그녀는 이 데이터를 초소형 메모리 카드에 담아 겉보기에는 평범한 볼펜의 심지 부분에 교묘하게 숨겼다. 그녀는 천천히 기억의 조각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3주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프로젝트 시리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극도로 바빴던 시기였다. 강태준 회장은 프로젝트의 보안 유지를 위해 관련 인원 전원의 신원 보증 서류를 갱신해야 한다며 여러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늘 그렇듯 표정한 얼굴로 기밀 유지 서약서와 신규 보안 서약이니 꼼꼼히 읽고 서명해 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전달이었다. 그녀는 김진우 검색에 또다시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 형태였다. 평범한 풍경 사진처럼 보였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열면 좌표와 시간, 그리고 도서관, 셰익스피어, 112-3이라는 세 개의 단어만 나타났다. 그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정 서가, 셰익스피어 전집 초판본이 꽂힌 위치를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서연은 다음날 반차를 내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문제의 책 페이지 사이에 볼펜을 끼워 넣고 유유히 사라졌다. 지난 5년간 수백 번도 더 했던 일이었다. 그의 지시는 곧 법이었고 그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금기였다. 그녀는 서류들의 제목만 대강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 두꺼운 서류 더미 속에 이 끔찍한 혼인신고서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완벽한 신뢰와 충성심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회사로 복귀했을 때 강태준이 그녀를 호출했다. 그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평소의 냉정한 모습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위선적인 미소에 서연은 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한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 비서 놀라지 말고 듣게.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차분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관계야. 물론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지. 강태준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된 와중에도 그녀의 머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 헤맸다. 그가 자신을 여자로서 원했을 리는 만무했다. 강태준에게
타인은 오직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와 그렇지 않은 쓰레기, 두 종류로만 나뉠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위였다. 이 결혼은 목적을 가진 위장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 프로젝트 시리우스와 깊은 관련이 있을 터였다. 그는 이것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경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법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내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당분간 이 비서의 명의로 옮겨두려고 하네. 물론 안전하게 관리만 해주면 돼. 일이 마무리되면 모두 원상복구하고 충분한 보상도 할 걸세. 이것은 자네에 대한 나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야.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사치였다. 그 대신 차가운 이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맹수의 덫에 걸린 초식동물처럼 발버둥 쳐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혼인신고서를 원래 있던 자리, 서류 더미에 정확한 그 위치에 다시 끼워 넣었다. 스테이플러까지 원래의 삐뚤어진 각도 그대로 다시 박았다. 아무도 그녀가 이것을 봤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됐다. 서여는 연기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와 강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회장님,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계획 앞에서 한낱 비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을 거역하거나 의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덫을 놓는 자이며 그녀는 그 덫에 걸린 가여운 사냥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의 눈빛이 충직한 그림자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적의 심장을 겨눠야 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 편리한 도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 시각 김진우 검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낡은 책 안에서 발견된 볼펜을 분해하고 있었다. 그의 팀원이 초소형 메모리 카드를 찾아내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을 본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령 회사의 설립 과정, 자금 세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진성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강태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드디어 여우 꼬리가 잡혔군. 김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스스로에게 겨눈 셈이었다. 이서연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습관, 그의 약점, 그의 비밀들까지. 지난 5년간 그의 그림자로 살며 모아온 정보들은 이제 그녀를 지키고 그를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은 서류 정리를 마쳤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자 사무실은 다시 완벽한 고요에 잠겼다. 하지만 이 고요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폭풍전의 불길한 전조였다. 이서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거짓된 관계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고 2개의 사무실에서 2개의 서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진성그룹 타워 최상층에서 강태준은 이서연의 이름으로 된 계좌의 첫 번째 거액의 불법 자금을 이체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자신의 덫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서재 김진우 검사는 진성그룹 재무담당 이사에 대한 공식적인 소환장에 서명했다. 그는 마침내 거대한 범죄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믿었다. 함정을 놓는 자는 자신이 더 큰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든 함정의 중심에는 이제 폭탄을 품에 안은 이서연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정확했고 표정은 평온했으며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은 어깨와 완벽한 수평을 이루었다.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보다 30분 먼저 그의 집무실에 도착해 실내 온도를 그가 가장 선호하는 22도로 맞추고 콜롬비아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렸다. 모든 것은 지난 5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검찰에 소환되었던 재무담당 이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검찰 조사실에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으며 이후 강태준의 범죄와는 거리가 먼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 일부를 실토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꼬리 자르기. 강태준은 거대한 폭풍 앞에서 도마뱀처럼 쓸모없는 꼬리 하나를 떼어주고 위기를 넘기려 했다. 하지만 김진우 검사는 그 꼬리가 어떤 몸통에 붙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맹렬한 기세로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파고들었다. 강태준이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갓 내린 커피 향과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을 마주했다. 이서연은 그림자처럼 다가와 그의 코트를 받아들고 오늘의 첫 공식 일정을 보고했다. 오전 10시, 이사회 보고가 있으십니다. 프로젝트 시리우스 관련 최종 진행 상황 보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어젯밤 그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를 발견한 여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압박감을 느낀 것은 강태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우아하게 체스를 둘 여유가 없었다. 판 자체를 뒤엎고 승리를 선언한 뒤 떠나야 했다. 그는 전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단 하나, 프로젝트 시리우스, 즉 문제의 인수합병 안건에 대한 최종 승인이었다. 날짜는 불과 사흘 뒤였다. 모두가 그의 성급한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유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효율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부품.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았지만 그 시선에는 어떤 개인적인 관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서연에게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마지막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군호와도 같았다. 사흘,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2시간이었다.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모아온 방대한 양의 증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파일, 수천 페이지의 문서,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 이것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포탄이었다. 하지만 포탄을 가졌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곳에 터뜨려야만 했다. 이사회 회의 시간. 서연은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묵묵히 회의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그녀의 신경은 온통 강태준에게 쏠려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정교하게 조종되는 인형극처럼 보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논리적인 언어로 이사들을 설득하면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임원의 발언을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그의 입지를 위축시켰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말투의 뉘앙스 조절, 그것은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는데 능숙한 자의 기술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데이터 폭탄을 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범죄 연대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였다. 자금 세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동영상, 그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서명한 위조 문서들이 시간 순서대로 완벽하게 배열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름, 모든 죄악의 종착지로 지목된 그녀 자신의 이름, 이서연. 그녀는 자신의 희생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폭로하여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찢어버릴 계획이었다. 서연은 이제야 보았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경멸을, 그의 악수 속에 담긴 위협을. 그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 인수합병 역시 그 제국을 위한 또 하나의 주춧돌일 뿐,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든 상관하지 않을 터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그의 리더십을 칭송하며 흩어졌을 때, 서연은 그의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 즉 탐욕과 냉혹함으로 가득 찬 포식자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진태를 만났다. 약속 장소는 불 꺼진 낡은 인쇄소였다. 잉크 냄새와 쇠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최종 계획을 설명했다. 주주총회 발표 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을 심을 거예요.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하는 순간, 제 파일이 강제적으로 실행되면서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평소처럼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대신 회사 밖으로 빠져나왔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간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진태입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오진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국정원에서 경제범죄를 다루다 은퇴한 베테랑 수사관.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오진태는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실패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저씨, 제가 실패하면 저는 어차피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썩게 될 테니까요. 이건 제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검찰의 진입 타이밍을 알리는 신호였다. 저 서연이에요,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 서연이구나.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안 좋은데. 오진태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주변을 살핀 뒤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아주 조용하고 낡은 찻집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신중한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오진태는 군말 없이 약속을 잡았다. 마지막 퍼즐은 김진우 검사와의 교신이었다. 더 이상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그래서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매일 아침 특정 가판대에서 조간신문을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 전 가판대 주인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부탁했다. 내일 아침 평소와 달리 신문을 반으로 접어서 두 시테쿠다사에 건네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김진우 검색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 내일 주주총회, 그곳이 결전의 장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날 저녁 약속 장소인 낡은 인사동의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서연은 감정을 배제하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과 프로젝트 시리우스의 케어, 그리고 자신의 의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혼인신고서 이야기까지 들은 오진태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강태준, 그 잔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거다. 결전의 밤이 밝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따르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다. 옆에는 조 전무가 서서 그의 도주 계획을 최종 보고하고 있었다. 주총이 끝나는 대로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전용기는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기억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들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야. 인수합병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위장한 뒤 해외에 설립된 유령회사를 이용해 돈을 세탁하려는 수법이다. 그리고 그 유령회사의 법적인 소유주 혹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바로 너를 그 자리에 앉히려는 속셈이야.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두면 재산을 증여하거나 차명으로 돌리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거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는 모든 게 아내인 네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할 테고,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고 작은 아파트에서 이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 전 완성된 데이터 폭탄을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순종적인 비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폭풍의 눈을 고요히 응시하는 냉정한 전사의 얼굴이 있었다. 내일 길고 길었던 이 싸움은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결전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진태의 설명은 서연의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공포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빚을 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천억 원대의 금융범죄 주모자로 몰려 인생 전체가 파괴될 수 있는 끔찍한 함정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나왔다. 오진태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서연아, 울거나 두려워할 시간은 없어.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가 모르는, 너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증거들을. 심판의 날 진성그룹 타워의 대강당은
기대와 탐욕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국내외 주주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재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강태준은 한 마리의 웅장한 사자처럼 서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프로젝트 시리우스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며 진성그룹의 새로운 신화를 약속하고 있었다. 찻집을 나온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칠흑 같은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목표가 정해졌다. 이제는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검은색 세단. 흔한 차종이었지만 어쩐지 신경이 쓰였다. 조금 전 찻집 근처에서도 본 것 같은 기시감 때문이었다. 이서연은 단상 한쪽 구석, 자신의 지정된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연설에 맞춰 완벽한 타이밍에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손길은 침착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무대의 일부, 잘 보이지 않는 배경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 아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보안실장 조 전무의 매서운 눈이 바로 등 뒤에서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무시하며 버스에 올랐다. 창가에 앉아 무심코 밖을 보았을 때 그 검은색 세단이 버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진태의 경고를 들은 후에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미 감시가 시작된 것이다. 강태준은 그녀가 함정을 눈치챘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김진우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연설하는 강태준이 아니라 그가 아침에 샀던 신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판대 주인이 약속대로 반으로 접어서 건넨 신문. 마침내 신호가 확인되었다. 김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검찰청 앞마당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검은색 승합차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짧게 명령했다. 전원, 목표 지점으로 이동 중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한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치 거대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눈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옥죄어 오는 듯 했다. 이제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파트 입구가 잘 보이는 골목 어귀에 아까의 그 검은 세단이 조용히 정차해 있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선 생존 투쟁이었다. 포식자의 영역 안에서 가장 약한 먹잇감이었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강당의 분위기는 강태준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제 진성그룹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위대한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거래를 마무리 지을 마지막 슬라이드를 향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 위대한 미래를 맞이합시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버튼을 클릭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포인 동시에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었다. 이서연은 그 규칙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야 했다. 강태준이 원하는 무지하고 순종적인 비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가여운 장기말.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 모든 미소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아침에 건네는 커피의 온도, 보고서의 글자 간격, 심지어 복도를 걷는 속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이전과 똑같이 유지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이 잠시 깜박이더니 환한 미래를 약속하던 진성그룹의 로고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장내는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가 기술팀을 향해 소리치려던 찰나 스크린 위에 하얀색 명조체 글자가 서서히 떠올랐다. 프로젝트 시리우스의 진실. 강태준은 경악하며 이서연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가장 큰 오만은 이서연이라는 인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녀의 경력, 그녀의 배경, 그녀의 숨겨진 능력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기억력 좋고 손이 빠른 비서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졸업 후 잠시 데이터 보안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진성그룹에 입사한 것은 단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녀의 잠재력은 사라지지 않고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다. 차가운 기계 음성의 내레이션과 함께 그녀가 만든 데이터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 유령 회사를 설립하며 오고 갔던 이면 계약서들, 그리고 강태준이 직접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범죄 행각이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반격의 첫걸음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강태준의 시스템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의 비서로서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일정, 그의 인맥, 그의 사소한 버릇까지.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무기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일정표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의를 만들어 넣었다. 다른 임원들의 일정과 겹치지 않게. 그러나 강태준이 반드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시간을 조작했다.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외부 미팅으로 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주어진 30분의 자유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태준과 이서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혼인신고서 사본이었다. 내레이션은 이 모든 불법 자금의 최종 소유주가 법적으로 그의 아내인 이서연이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었음을 냉정하게 설명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일부 주주들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강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꺼당장 저걸 끄란 말이야" 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렇게 확보한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강태준의 집무실에서 숨막히는 전쟁을 치렀다. 그녀의 목표는 그의 개인 컴퓨터에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태준은
보안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컴퓨터는 3중의 보안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었고 마지막 단계는 복잡한 패턴의 생체 인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 뒤 무심코 안경을 닦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안경에 묻은 지문을 특수 용액으로 복사해 가짜 지문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조 전무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이서연임을 깨닫고 맹수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인파를 해치고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온 김진우 검사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강태준의 눈앞에 차가운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강태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드디어 그의 컴퓨터에 접근한 순간 그녀는 마치 적의 심장부에 침투한 스파이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일반적인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그가 숨겨둔 암호화된 파티션에 접근했다. 그곳에는 프로젝트 시리우스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스위스에 설립된 유령 회사 시리우스 홀딩스의 설립 서류, 자금 세탁을 위한 구체적인 송금 계획, 그리고 이 모든 불법 자금의 최종 종착지로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계좌 정보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강태준의 텅 빈 눈동자가 혼란 속에서 이서연을 찾아 헤맸다.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감히 자신의 가장 완벽한 도구, 가장 순종적인 그림자가 자신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랬다간 즉시 로그 기록에 남아 추적당할 것이다. 대신 그녀는 오진태가 알려준 방법을 사용했다. 데이터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할한 뒤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위장된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마치 수만 마리의 개미가 각자 빵 부스러기를 물어 나르듯 데이터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의 컴퓨터를 빠져나갔다. 이 모든 작업이 단 15분 만에 이루어졌다. 남은 15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침입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관련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시스템 시간을 교란시켜 마치 정기적인 시스템 오류처럼 보이게 위장했다. 이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한 눈으로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그것은 그가 분노나 복수심 같은 감정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장 신봉했던 완벽한 업무 처리 능력에 의해 패배했음을 알려주는 가장 잔인한 판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성 수사관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진술서를 쓸 시간이었다. 강태준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끝났다. 디지털 증거 확보와 동시에 그녀는 아날로그적인 정보 수집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사람과 모든 대화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재무 담당 이사가 강태준에게 보고할 때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린다는 점, 법무팀장이 시리우스 홀딩스라는 단어에 미세하게 경직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여직원들과 잡담을 나누는 척하며 회사 내부의 소문들을 수집했고
그 조각난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나갔다. 강태준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총수가 구속된 기업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거대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섰고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언론은 연일 왕국의 배신과 그림자 비서의 방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부채질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 이서연에게 쏟아졌다. 위험은 언제나 존재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은 갑자기 그녀를 호출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착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단조롭고 감정이 없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강태준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이 비서가 요즘 부쩍 유능해진 것 같아서.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주주총회 사건 이후 그녀는 곧바로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보호를 받으며 조사에 협조했다. 그녀는 김진우 검사의 사무실에서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모았던 모든 증거의 암호를 풀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녀의 진술은 막힘이 없었고 감정적 동요 없이 오직 사실에 근거했다. 그녀의 명료하고 체계적인 설명에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을 익명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검토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얽힌 자금 흐름도와 해외 계좌 내역이 가득했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범죄의 제국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함께 기묘한 희열마저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가장 연약한 희생양으로 골랐지만 오히려 자신의 모든 비밀을 지킬 금고의 열쇠를 그녀의 손에 쥐어준 셈이었다. 그녀가 제공한 자료는 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진성그룹을 살리는 열쇠가 되기도 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불법 자금 내역을 합법적인 회사 기밀 문서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다. 서연은 이 둘을 완벽하게 분리해냈다. 그녀 덕분에 검찰은 회사의 존속에 필요한 핵심 기술 자료나 정상적인 계약 관계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썩은 부위만을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수많은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녀는 마우스 휠을 내려 파일 목록의 가장 아래에 있는 최종 계획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모든 범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피할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다. 비행기 티켓 사본, 새로운 신분증 위조 계획, 그리고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할 거짓 증거 목록까지. 모든 것을 확인한 서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그의 계획은 더 이상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완벽한 계획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반격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그녀의 이름에 씌워졌던 모든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다. 법원은 강태준이 위조한 혼인신고에 대해 원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자유를 되찾았다.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서던 날, 김진우 검사가 그녀를 배웅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의 용기 덕분에 거대한 악을 단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강태준은 초조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삐걱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잘 닦인 최고급 시계의 톱니바퀴 사이에 아주 미세한 먼지 한 톨이 끼어든 것 같은 불쾌한 이물감. 인수합병을 위한 실사 보고서가 하루씩 늦게 도착하고 해외 법인과의 화상회의 연결이 미묘한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다. 모두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고처럼 보였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의 예민한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용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자부심이나 영웅 심리도 없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 검사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우선은 제 이름으로 된 진짜 인생을 살아봐야겠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악수를 나누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정의를 위해 싸웠던 두 전문가의 말없는 존중이 오고 갔다. 그의 불안은 회사 전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타워 최상층의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임원들은 그의 집무실 앞을 지날 때마다 숨을 죽였다. 이 변화의 정점은 그가 보안실장인 조 전무를 호출했을 때였다. 조 전무는 강태준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였다.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회사에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데 특화된 인물이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듯한 맹렬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성그룹 타워를 찾았다. 개인적인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한때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총수의 공간. 70층의 비서실은 먼지가 쌓인 채 텅 비어 있었다. 강태준의 집무실 문에는 압수수색을 알리는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했던 권력의 심장은 그렇게 멈춰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섰다. 지난 5년간 자신의 세계의 전부였던 작은 공간. 그녀는 서랍 속에 남아있던 몇 가지 필기구와 작은 송어울을 가방에 담았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강태준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내부의 쥐새끼를 찾아내. 누군가 내 계획에 모래를 뿌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선명했다. 프로젝트 시리우스에 관련된 모든 인원을 샅샅이 훑어 책상, 컴퓨터, 통화 내역, 사생활까지 전부. 꼬리가 잡히는 놈은 가만두지 마.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서연의 책상 쪽을 힐끗 보며 덧붙였다. 이서연 비서도 예외는 아니야. 너무 오래 내 곁에 있었어. 그림자도 가끔은 다른 마음을 품는 법이지. 짐 정리를 마친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를 가로질러 거대한 유리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진짜 빛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도 거대한 사건의 증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이서연, 그 자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날 이후 진성그룹에는 보이지 않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조 전무의 보안팀은 저승사자처럼 회사 곳곳을 누볐다. 그들의 첫 번째 희생양은 재무팀의 박 차장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대해 의문을 품고 동료에게 몇 마디 불평을 늘어놓았던 인물이었다. 며칠 뒤
그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 그가 만져본 적도 없는 돈 봉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누구든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작은 사무실. 온 시큐리티 컨설팅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 이서연은 은퇴한 오진태와 함께 기업의 보안 시스템과 내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각 잡힌 정장을 입지 않았다. 편안한 스웨터에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모습은 예전의 그녀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부드러워 보였다. 이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박 차장의 아내가 회사 로비에서 울부짖으며 남편의 결백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영위에 더욱 몰두했다. 박 차장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작게 수군거렸다. 강태준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해라고 쏘아붙였을 때 그녀는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부 통제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녀의 새로운 직업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거대한 악이 어떻게 시스템의 작은 균열을 파고드는지, 그리고 그 균열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기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 전무의 칼날은 결국 그녀에게도 향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던 그녀의 사무실에 조 전무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이 비서, 늦게까지 고생이 많군. 회장님을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는 잡담을 건네는 척하며 그녀의 책상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뭔가 개인적인 용무라도 보고 있었나? 오진태가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전문가 다 됐구나. 강태준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 그 말에 서연은 작게 웃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모두 아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잿더미 위에서도 꽃은 피어난다는 진부한 말의 의미를 그녀는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왕국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땅 위에 스스로의 힘으로 희망의 꽃을 피워낸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평범한 뉴스기사 창이 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이었다. 그녀는 조 전무와 같은 인물이 언제든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 단축키 하나로 작업하던 모든 민감한 창을 숨기고 미리 준비해둔 화면을 띄우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다.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조 전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그녀의 컴퓨터에 직접 다가가 몇 가지를 조작해 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가 설계한 방어벽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견고했다.